안녕하십니까, 이혜윤입니다. 올해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했죠. 그만큼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참 컸는데요. 올해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 과연 4분기에도 주도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이 시간, 오른 종목이 더 오른다라는 주제로 4분기를 밝힐 탑10 주도주 함께 선별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창훈 전 공무원 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과 염승환 LS증권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남은 4분기 월별로 주목해야 할 주요 일정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연휴 이후 남은 4분기 꼭 챙겨봐야 할 증시 일정 살펴보시죠. 10월에는 금리 향방을 가늠할 주요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먼저 15일은 미국 연준의 경기 진단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되고요. 일주일 뒤엔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어서 28일부터는 미국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 금리 인하 여부가 나올 예정이니 이 기간 잘 체크하셔야겠고요. 마지막 날인 31일부터는 이틀간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구글과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 참석합니다. 특히 방한이 유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이 국제관계와 관세 정책을 가늠할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외국인 투자 심리와 해외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행사인 만큼 회의 기간 중 빅마우스들의 발언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11월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시장 컨센서스와의 비교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의 주가 향방을 가를 예정이고요. 19일엔 NC소프트의 대형 신작 아이온2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게임 업종 전체의 파급력도 예상됩니다. 또 11월은 특히 테슬라 주주총회와 미국과 중국에서 열리는 소비 이벤트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만큼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연례 주주총회를 11월 6일 개최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총회를 두고 우리가 비밀리에 작업 중인 몇 가지 새로운 제품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이것들은 꽤 특별할 것 같다고 언급해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옵티머스 3세대 시연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공개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따라서 국내 테슬라 밸류체인 기업들을 비롯한 로봇주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수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 할 일정이 되겠습니다. 11월 11일엔 광군제가 시작됩니다. 최근 한국 뷰티와 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소비재 기업들의 매출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이어 11월 말에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자, 가전, 의료 기업들의 해외 판매 기대감, 주가에 영향을 줄지 관련 섹터들 움직임도 주목해 보시고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활발해지는 12월은 단기 변동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1일 새벽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요. 19일엔 미국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파생 상품 중심의 변동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24일은 미국 증시가 조기 폐장, 25일은 우리 증시도 크리스마스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3일까지는 매매 전략을 마무리하는 것 또한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또한 12월에 잊지 말아셔야 할 점은 양도소득세 합산 기준일이 도래한다는 건데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 보유 종목을 매도하는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 연말 거래 동향과 수급 변화를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또 보유 종목의 매도 압력이 어느 정도일지 미리 체크하셔서 2025년 투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4분기 증시 캘린더 알아봤습니다. 네, 남은 4분기의 주요 일정들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4분기에 주목해야 할 키워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훈 단장님, 어떤 키워드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4분기에는 유동성과 투자 센티먼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올랐고 또 약간 우려하시는 분들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을 이렇게 지금까지 상승하게 한 드라이빙 팩터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이다. 그래서 향후에도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스탠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페드의 스탠스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느냐. 그거에 발맞춰서 사람들이 지금 다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열광돼 있는 투자 심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게 키워드일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과 함께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 들어봤습니다. 염승환 이사님께서는 어떤 키워드 주목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4분기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는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저는 꼽고 싶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보통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함께 만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자리에 또 시진핑 주석이 와서 청와대에서 아마 국빈 자격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과 그 한중 정상회담까지 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의 이 지정학적 위상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죠.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을 끝내야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과 무역협상 안 끝났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고 또 한국과 중국은 지금 사드 리스크 이후로는 좀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저는 이벤트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엔비디아 젠슨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미국의 빅테크 CEO들이 그 에이펙 CEO 서밋에 다 참석을 대부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젠슨왕 거의 방문이 확정적인데 여기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GPU 5만 장 구매를 하기로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에서 요청을 좀 해서 구매하지 않을까 이런 좀 AI나 반도체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들이 계속 좀 국내 증시나 경제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에이펙 정상회담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에이펙 정상회담 이벤트 일정 차원에서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남은 4분기 전망에 앞서서 3분기까지의 수익률 상위 섹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올해도 쉼없이 달려온 우리 증시 어느덧 4분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올 한 해 특히 3분기 증시를 이끈 섹터와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상반기 강세를 이끈 주도주는 지금 조방원으로 꼽혔는데요. 지주회사 금융, 조선, 방산, 원전의 줄임말입니다. 조선과 방산주의 경우 연초부터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고 이후 정책 기대감에 지주회사와 금융, 원전이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 들어서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상승률 상위 섹터 탑5 짚어보면요. 1위는 2차 전지, 그중에서도 리튬 섹터가 자리했고요. 상반기에 흐름 좋았던 방산과 원전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주도주 반도체가 다시 급부상했고 정책 모멘텀 받아가며 금융주는 힘을 냈습니다. 또 K-팝 데몬 헌터스 효과와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겹치며 음원 음반주도 강세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3분기에도 여전히 좋은 성적표를 보여준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담았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외국인은 3분기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등 그야말로 반도체에 푹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 카카오, HD 현대일렉트릭, 한전 등을 사들인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한편 코스닥도 짚어보면요. 역시나 원익 IPS부터 동진 세미켄, 테스 등 반도체가 강세였고요. SM이 2위에 오르며 외국인의 선택을 받은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결국 3분기 상승률 상위 섹터와 외국인 순매수 종목에서 모두 반도체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는데요. 반면 조선 대형주들의 경우 3분기 상승률 상위 섹터에는 이름을 올렸음에도 외국인의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 섹터 내에서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우선 상승률 1위를 기록한 2차 전지 리튬 섹터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엔캠, 하이드로 리튬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조선주 중에서는 한화오션, HJ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등이 잘 갔는데요. 특히 HJ중공업의 경우 군용특수선과 해군 MRO 사업에서의 강점 덕분에 마스카 프로젝트의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반도체에선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가 올랐는데요. 특히 SK증권에서는 원익 IPS에 대해 올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편 금융주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우리금융지주가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섹터 전체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더 센 상법 개정에 자사주 소각 행보를 보이며 부각된 바 있습니다. 음원 음반주에선 YG엔터, SM, YG플러스가 돋보였는데요. 특히 YG엔터의 경우 블랙핑크의 스타디움 투어가 하반기 실적에 반영되는 만큼 증권가의 주목도가 높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3분기 증시를 이끈 섹터와 종목들까지 짚어봤는데요. 4분기엔 어떤 섹터와 종목이 시장을 이끌지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4분기를 밝힐 주도주, 업종 함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훈 단장님, 첫 번째로 반도체 섹터를 꼽아주셨는데 9월 이후로 외국인 위주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 중심의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보니까 목표가 11만 원까지 제시가 됐더라고요. 삼성전자도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산업을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쭉 나열해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제일 큰 섹터 중에 하나고 또 대한민국 안에서는 뭐 특별히 아주 압도적인 그 비중을 갖고 있는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지금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는 이제 전형적인 시클리컬한 그 경기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양면이 다 좋은 거죠. 하나는 과거의 디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커머더티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무지하게 크게 나타났는데 HBM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커머더티 성격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카스터마이즈된 그런 그 프로덕트로 성격이 바뀌면서 일단 마진이 좋아졌죠. HBM은 기존의 전통적인 레거시 DRAM에 비해서 마진도 좋고 그 다음에 독과점적인 우위를 갖고 있고 기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전고점을 넘어서 날아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보면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레거시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들어가지 않겠어? 엔비디아의 HBM 쪽에 이제 지금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어도 내년 초엔 들어가겠지. 뭐 이런 기대감이 같이 묻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던 그 골치 아프고 힘든 부분이 파운더리인데. 파운더리도 테슬라하고 이제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뭐 테슬라 물량이 엄청 크다 이런 것보다는 테슬라의 기술력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더리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좋게 보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싸요. 근데 그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이제는 반도체 1등이 삼성전자가 아니고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도 언젠가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많고. 뭐 그러다 보면은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에 있는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수혜를 볼 거다.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지금 반도체 섹터에 강세를 가져왔고 그 강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고요. 사실 반도체주가 이렇게 시장을 주도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연승환 이사님 혹시 예상을 하셨을까요? 반도체가 뭐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게 사실 타이밍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갔다기보다는 이제 그 하이닉스만 혼자 달렸다. 사실 그동안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은 반도체가 HBM 그 이제 AI 관련주만 가는 게 아니라 AI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범용 반도체가 지금 공급 부족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사이클이 완전히 과거랑 너무 다르게 움직이죠. 그리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공급을 안 늘립니다. 늘릴 만한 요인도 없어요. 왜냐하면 HBM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예전과는 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 계속될 가능성을 혹시 보고 계신다면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지금 목표가가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속속 증권가들이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 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근데 이제 막연히 뭐 11만 원이냐 뭐 12만 원이냐 이거렇게 좀 평가하면 좀 그냥 단순히 숫자니까 그냥 우리가 가볍게 그러니까 가장 간단히 계산하는 건 PBR 지표잖아요. 그래서 지금 84,000원 기준으로 삼성전자 PBR 1.4배거든요. 딱 평균이에요. 여기가 역사적 평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비싼 게 아니죠. 그냥 이제 다시 재평가가 시작된 거고 SK하이닉스가 2.8배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HBM 이제 독점하면서 이거 밸류를 뚫어버렸어요. 삼성전자 최고 밸류가 2.06배입니다. 그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간다는 게 아니라 가려면 엔비디아에 당연히 공급해야 되고요. 이제 그리고 이 디램 사이클이 계속 좀 이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테슬라 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져야 돼요. 이제 테슬라 칩 22조짜리 수주 받았잖아요.
파운드리가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공장 가동을 할 텐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계속 좀 가동이 된다면 그런 기대감으로 충분히 이 2.06배 최고치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많이 실망하신 분들의 의견 그거죠. 기대를 했는데 그게 현실이 안 되게 그러니까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오만전자에 네.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그냥 주가는. 근데 그게 중간중간 검증 과정에서 안 되면 다시 이제 또 박스권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제가 전망할 게 아니라 저는 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건 이제 삼성전자가 하기 나름에 달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신 요소들 뭐 HBM 그리고 테슬라 수주 관련 소식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자, 이번에는 K컬처 관련 업종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께서는 유망 업종으로 좀 꼽아주셨는데 최근에는 K팝 데모넌터스도 그렇고요. K컬처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터주는 물론이고 호텔, 카지노, 화장품주에도 좀 훈풍이 불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유망하다고 보시는 이유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도 있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국내 아마 뭐 이 데모넌터스 열풍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한국에 오는 이제 방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가 2019년 한 1,7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작년에 1,600만 명 왔거든요. 근데 올해 전망이 한 2천만 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 이제 비자 면제도 해제가 됐고 거기에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이 시진핑 주석이 온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훨씬 많이 올 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캐대언 열풍으로 그 이제 어떤 영화를 보고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 헐리우드 영화 보고 진짜 뉴욕 가고 싶어 하고 뭐 저기 LA 가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문화 현상인데 그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문화 강국이 되고 싶은 게 김구 선생님의 소원인데 이거 진짜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를 밸류를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K 뭐 팝이라든가 이거 잘하는 건 다 아시죠. 아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은 됐지만 이 캐디언 열풍으로 또 새로운 밸류가 하나 열릴 수도 있고 여기 콜라보했던 뭐 농심 주가가 갑자기 급등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파생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일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진짜 구조적 현상으로 저는 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엔터주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 그중에 이제 물론 좀 방시혁 의장에 대한 좀 약간 리스크는 좀 있지만 그래도 하이브가 가장 이제 그 아티스트를 잘 발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하이브를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뭐 호텔 관련주라든가 한국에 이제 지금 서울에 호텔이 되게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 관련주도 좋게 보고 있고 또 그 외국인들 한국 오면 요즘에 이제 거의 방문하는 데가 저기 명동의 피부과 거기 가서 이제 스킨부스터 같은 뭐 그런 기업들은 많이 아실 거고 또 거기에 지금 외국인들이 옛날에는 면세점 많이 갔는데 요즘에 어디 가냐면 여의도 더 현대백화점 많이 갑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 파워의 힘이 강력하다 보니 K컬처 관련해서 여러 업종들 언급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4분기에도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창훈 단장님께서 꼽아주신 섹터 바로 방산주입니다. 상반기 코스피의 주도주 조방원, 이 방산이었는데 최근에는 기세가 좀 한풀 꺾인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4분기에 주목하고 계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방원이 상반기 주도주였잖아요. 그 중에서 방산이 제일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요. 비싸다는 느낌이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관련된 그런 이슈가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삐걱삐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재료로서의 그 의미가 조금 퇴색돼 가는 것 같고 원자력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까지 장기적인 그 이슈는 상승 그 이슈는 남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하면서 우리의 주도적인 그 입장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상승에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경쟁 우위 요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뭐 중국, 러시아, 뭐 프랑스, 독일, 한국 뭐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이제 진영 논리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회주의 국가하고 자유주의 국가하고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략적으로 어디에서든지 간에 한국의 무기를 살 수 있는 요인들이 살 수 있는 지정학적인 요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방위 산업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무기를 만들고 1년에 한 번씩 대규모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온 나라가 별로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도 우리 방위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하는 기간에 있어서 우리 굉장히 빠르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생산해내니까 그런 면에서도 뭐 그냥 봤을 때도 경쟁 우위 요소가 있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갈수록 말하자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퇴색하고 어떻게 보면 진영 간의 이 벽쌓기가 더 강화되는 세계적인 정치적인 조류하에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도 국방비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도 EU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GDP 대비해서 이 방위 산업 관련된 군사 관련된 지출을 늘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커나갈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티먼트가 만약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에 다다르게 되면 투자 센티먼트가 좀 쿨렁할 수는 있겠지만 산업 자체로 보면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성장할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다만 부담되는 건 주가가 많이 올랐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적으로 계속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쟁 우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황제주에 달성했거든요. 이 황제주 지위를 하반기에 좀 지켜줄 수 있을까요? 결국엔 지금 많이 오른 건 또 사실이니까 결국엔 이 자리에서 유지가 되려면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는 그 조건들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조건들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산주에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뭐 이건 우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거는 결국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번 빠지겠죠, 당연히 그때는. 근데 그런다고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이제 평화 시대 오니까 옛날로 갑시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애널리스트는 제가 이 방산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 제목도 좀 되게 참 잘 지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갑자기 어디를 이제 휴가를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할 거예요. 학생들끼리 뭐 친하게도 지낼 수 있지만 서로 치고받고 싸울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토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풍지대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분쟁이 계속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좀 약간 이제 뉘앙스로 좀 보고서를 쓰셨는데 그것도 이제 맞는 비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힘을 좀 빼기로 했기 때문에 자체 방어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독일이나 이런 국가는 각자 도생하겠지만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괜히 산 게 아니잖아요. 예, 돈은 부족한데 빨리 좀 받고 싶고 거기에 최적화된 게 이제 한국의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걸 또 굉장히 좀 잘 만들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K9 자주포, 요게 무서워서 저는 러시아가 폴란드 침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뭐 황제주냐 아니야 이것보다서 지금의 위치는 저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모두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 그리고 주중환원 섹터를 좀 주목하고 계시네요.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관건은 종목 선별일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결국엔 이 구조적인 우리나라 이제 증시의 어떤 저평가 요인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해소하는 측면인데 가장 이제 주목하는 거는 결국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이제 법안과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 상법 개정이 어쨌든 이제 거의 좀 완료가 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사주를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거를 이제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요, 실제 뭐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 몇몇에서 이게 갑자기 자사주 갖고 있던 건 전량 소각 공시를 했어요. 이게 비중도 꽤 되거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최근에 그 아바텍이라는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 장비사인데
제가 공시를 봤는데 규모가 15%인데 공시 들어가서 봤더니 자사주 갖고 있던 걸 다 소각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의지에 맞게 일부 기업들은 벌써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라고 해서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또 중복 상장 이슈 때문에 좀 할인을 많이 받는 게 저는 지주사기 때문에, 근데 지주사 중에서 제일 큰 종목 중에서는 그 SK가 자사주가 한 25% 정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사 내에서도 좀 이렇게 자사주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특히 증권주도 마찬가지 되겠죠. 증권주도 지금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하면서 이런 주주 환원을 하는 이유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또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 증권주가 수혜를 받겠지만 그 안에서도 자사주를 좀 갖고 있는, 대형주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마지막으로 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좀 기대하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아마 11월경에 아마 그 법을 좀 통과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대주주들이 이 배당을 좀 늘릴 유인들이 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고배당하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기업이 좀 현대차 그룹이에요. 완세 때문에 지금 협상도 안 되고, 정말 아무리 봐도 주가 너무 싼데 못 갑니다. 이 밸류를 못 받아요.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현대차 EUB죠. 우선주하고 기아가 배당 수익률이 6에서 한 7%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당만으로도 측면이 이렇게 또 매력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배당주들도 지금부터 우리가 11월, 12월 돼서 그거를 이렇게 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미리 좀 배당주는 농사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옥석을 가리는 데 키워드는 자사주 비중 그리고 배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창훈 단장님께서도 좀 같은 맥락에서 금융주를 주목하고 계신데요. 사실 상반기에 좀 큰 주목을 받았고 이제 4분기에도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해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그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지금 우리 염이사님 얘기한 것처럼 저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는 증권주입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뭐 주주환원 이런 측면에서도 혜택을 받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생산적 금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 그 은행이나, 그러니까 사실 증권회사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은행을 커머셜 뱅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는 인베스트먼트 뱅크 역할을 하는데, IB 역할에 그러니까 이 은행도 마찬가지로 보면 모두 부동산에 매달려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 결과로 가계대출이 엄청 늘어났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거고, 증권회사도 보면 다 부동산 금융에 매달려서 돈을 벌었거든요, IB가. 그러다가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쾅 무너졌던 거고. 근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생산적 금융을 하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가계대출에 매달리지 말고 그 돈을 갖다가 말하자면 뭐 이 새로운 벤처라든가 모험자본이라든가 기업 쪽으로 돌려서 그 돈들이 펀더멘탈을 개선하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뭐냐? 자본시장이거든요. 그럼 자본시장 안에 있는 게 증권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회사도 있고, 프라이빗 에쿼티도 있고, 벤처캐피탈도 있고, 이 산업이 제가 보기엔 다 혜택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자본시장 안에 있는 섹터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은행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양론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주환원 좋은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주주환원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오너와 일반 소액주주, 이런 대립 구도화에서 지금 법 개정이나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뭐냐면 주주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의 비중이 30%가 넘어요. 3분의 1이 넘거든요. 그리고 이 주주환원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거는 금융지주예요. 금융지주는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77%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 그럼 대한민국의 커머셜 뱅크는 다 외국인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주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말하자면 신자유주의가 팽배할 때, 그때 이 팽배했던 패러다임이거든요.
이미 한참 흘렀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야 주주의 이익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 뭐니? 그렇게 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ESG가 강조가 됐거든요. 지금은 뭐냐? 그것도 아니에요.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 야 미국의 이익이면 다 돼 이거거든. 그러니까 황금줄을 집어넣잖아요. 정부가 지분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난 비토권을 가질 거야. 이렇게 지금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야 그냥 주주의 권리 강화로 좋아요. 좋은데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많은 것들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은행은 전력이나 통신과 같은 인프라거든요. 그걸 외국인한테 다 내줘? 그건 제가 보기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자사주 소각 얘기했는데 기존의 자사주를 법적으로 소각할 거냐 하는 부분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은 헌법적인 논란이 있을 거예요. 소급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기존에 들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해? 이건 헌법적으로 다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을 강제화했을 때 자사주 매입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 그 자본주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정부의 역할은 강제화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정책 같은 게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배당을 분리가설을 해주고 배당을 높이면은 더 혜택을 주고 그러면 대주주도 배당을 많이 할 유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그렇게 가야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손으로 개입하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에 기대서 투자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은행주는 변수가 있는 있다. 상황이고 증권주는 정책에 힘입어서 유망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염승환 이사님께서 주목하신 섹터 로봇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주 4.5일제 도입 소식도 있었고요. 노란 봉투법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에도 정책 수혜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근데 꼭 4분기만 아니라 이거는 뭐 계속 한 5년 이상 큰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노란봉투법과 뭐 주 4.5일제 도입 관련해서 뭐 당연히 로봇 수요가 좀 늘긴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당장 뭐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또 로봇 도입하는 건 시간이 걸리고요. 지금 뭐 로봇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로봇은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인간형 로봇. 이것과 이제 상용하는 거는 아직은 몇 년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 정책에만 기대실 필요는 저는 없다. 다만 이 모두가 이제 공감하는 것처럼 어쨌든 로봇 시대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왜냐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25년 후에는 인구 구조로 보면은 80세 이상이 가장 층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국은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국가니까 어느 나라보다 로봇이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메가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안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걸 좀 잘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이 최근에 뭐 나온 데이터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이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로봇 쪽은 중국이 쪽 굉장히 잘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죠.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국내 좀 밸류 체인을 잘 찾아보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또 어떤 이제 그 서밋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자기 이제 테슬라의 가치의 80%는 로봇이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중심보다는 로봇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2040년까지 그 로봇이 전 세계 10억 대 보급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해놨어요. 뭐 이게 지금 자동차가 연간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자동차가 한 12억 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만큼의 시장이 하나 열리는 건데 어쨌든 그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만 그런 또 일단 제시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 중심에 설 것 같고 거기서 핵심은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 이 손 만들기가 너무 어렵대요. 인간처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절이 많이 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개선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이 인간처럼 손을 만드는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어느 정도 고도화 된다면 진짜 인간형 로봇이 모든 걸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 관절인데 이 관절에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로봇 원가의 60%가 액추에이터예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을 계속 좀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에선 대표적인 게 좀 주가 많이 올라서 좀 변동성은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액추에이터 대표 기업이고 또 최근에 삼연이라는 기업도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사업 하는데 현대모비스가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로봇 사업 공식적으로 진출한다고 발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모비스는 이 액추에이터 설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을 좀 중장기로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저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거는 결국 저는 테슬라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포스터를 보니까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 주주총회 포스터 중간에 옵티머스 로봇이 있더라고요. 주주총회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함께 일정 관점에서 주목해 보고요. 3분기 상승률 상위 1번을 보니까 바로 2차 전지더라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좀 마음고생하신 주주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본격 반등을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요, 아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가 일단 그 본질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서 제일 큰 게 미국에서 전기차 얼마나 많이 팔릴 거냐.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바꿨죠. 이번 감세안 때문에 이제 결국에 이제 앞으로는 그 전기차 1,000만 원이죠. 미국에서 전기차 사면 1,000만 원 주는데 요거 이제 못 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기차 판매가 뭐 누가 봐도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대체할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카로 많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카는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크게 또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유럽에서 뭔가 잘 되면 좋은데 유럽 전기차 잘 팔려요. 근데 여기 문제가 중국이 또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정작 시장이 열리는 데는 중국이 가져가고 있고 중국을 막은 지역은 또 전기차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꼬여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은 없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빠질 일은 없다. 이미 다 그런 게 밸류에 반영돼서 어느 정도 하락은 했기 때문에 바닥은 다지는데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기대값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최근에 그렇게 못 가다 오르는 게 여러 기대값이 이렇게 작용하면서 그게 또 현실화되다 보니까 주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유럽에서 그러면 뭐 이런 거죠. CATL보다 LG엔솔의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거나 뭔가 명확한 그림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건 그냥 우리의 일단 지금 희망사항이죠. 어떻게 보면 아직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인내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래도 배터리주들 중에서 좀 기대할 만한 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 시장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호재는 그동안은 중국산 ESS 배터리를 썼는데 미국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세 때리고 여기 중국산 부품을 많이 쓰면 이제 그 프로젝트를 보조금 안 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ESS는 한국산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으로 일단 집중을 하시는 게 지금 배터리 쪽에서는 일단 이 보릿고개를 좀 넘는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닥은 형성했다 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창훈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지금 염사님이 얘기한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견해인데 어쨌든 산업 자체가 좋아져야.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뭐 주가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유동성, 투자 심리 뭐 이런 게 다 묻어 있는 거지만 기본은 펀더멘털이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의 반영이 주가이기 때문에 근데 전방 산업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염사님 얘기한 것처럼 비슷하게 보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열려서 거기가 전기차가 성장한다고 하면 우리가 혜택을 보겠죠. 근데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는 저희가 밀리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계는 있다고 보고 뭐 그런 거 다 알고 주가 많이 반영됐고 그래서 바닥은 다지겠지만 주도주로 올라오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하면 주식을 만약 2차 전지에 투자한다 그러면 무조건 2차 전지 관련 주식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업종 대표주만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좀 궁금해할 이슈 하나 짚어보면요. 연준이 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속도 그리고 그 기피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쟁들이 오가고 있지만 시장 자체는 금리 인하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런 국면 속에서는 어떤 업종을 주목해야 될까요? 뭐 금리 인하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지난번에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러셀 2000 주식이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빅테크 주식들이 가장 선도를 했었고,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예를 들면 이제 긴축적인 환경, 우리가 한 1년 전 이렇게 쳐다보면은 페드가 긴축적인 스탠스를 갖고 왔는데, 이 유동성이 긴축적인 상황 하에서 가장 그럼에도 경쟁력을 갖고 가는 건 빅테크죠. 별로 신경 안 쓰고 돈도 많고. 그런데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확대하면 그거의 혜택을 많이 보는 거는 그동안에 자금을 남한테 빌려 쓰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미국으로 치면 이제 내수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뭐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죠. 그런 섹터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하면 사실 자연스럽게 바이오주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바이오주야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2차 전지랑 이제 2, 3등 다투고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바이오가 2등으로 좀 알고 있는데 아마 저는 역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저는 바이오가 되게 큰 산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되게 좀 잘할 수 있는 산업이고, 그러니까 너무 반도체에 좀 집중이 돼 있거든요, 이 산업 전체가. 근데 이게 이제 바이오가 좀 어느 정도 시총이 조금 더 커진다면 완총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좋다면 가장 선두에 설 거는 저는 반도체랑 바이오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시총 큰 거 중에서만 우리가 고른다면. 그래서 이 바이오가 좀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최근에 또 알테오젠이 그 키트루다 SC 그거 관련해서 FDA 또 승인도 받았고 하기 때문에 어제 역사를 쓰고 있고요. 또 거기에 또 한국의 비만 치료제 기업들도 요즘에 잘하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하면 결국 헬스케어인데 이 헬스케어에 또 여기 금리 인하까지 좀 곁들여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받고 있고, 또 과거처럼 우리가 그냥 계속 임상 통과하겠지, 이런 뭐 잘 되겠지 이런 거 희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결과물들이 진짜 잘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대형 제약사 보면. 그래서 거기에 또 바이오 위탁 생산 잘하는 세계 최고 기업,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0월 말에 분할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 위탁 생산 회사로 이제 완전히 변모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외국인들이 또 주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요 바이오 어쨌든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축으로 바이오 시장, 뭐 금리가 내려가면서도 좋겠지만 금리랑 별개로도 저는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분할 이후에는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은 나눌 것 같아요. 하나는 지주사고 하나는 사업회사인데, 이제 약간 이제 섞여 있었잖아요. 하나는 위탁 생산, 그 밑에 바이오에피스가 약간 그 복제약 만드는 회사죠.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형 고객선 불편한 거예요. 자기 신약을 바이오로직스한테 맡기는데 밑에 복제약 만드는 회사가 있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분리시키는 건데, 그래서 결국엔 이제 순수 위탁 생산 업체로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저는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초기에는 근데 한쪽은 또 지주사예요. 이 지주사 밑에 바이오에피스를 놓으니까 약간 이제 이쪽은 할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저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를 거로 생각하지만, 일단 막상 분할 상장하고 나서는 바이오로직스 사업회사는 좀 오르고 이 지주사는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분기 유망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4분기에도 넉넉한 투자 기회를 잡으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먼저 이창훈 단장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4분기부터는 이제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과거 우리가 이제 지나간 주식시장의 역사 이런 걸 놓고 보면, 어쨌든 미국이 기준금리를 처음 인하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바뀌는 그 초입 국면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서 뭐를 만드냐? 버블을 만들죠. 그래서 버블을 만들고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오는 그런 패턴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게 닷컴 버블 때도 비슷했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그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강하게 취할 가능성이 많다. 트럼프의 정책이 정교하게
미래를 기획하고 진행되는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후유증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버블이 붕괴하기 이전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버블이 붕괴하는 시점은 아니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갈 수 있어 하는 그런 화려한 발전의 과정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발을 빼면 안 되고, 그렇지만 시장에 참여하되 지금부터는 유동성이나 투자 센티먼트의 변화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주가가 하락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뭐 여기서 발을 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마지막 화려한 발산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시되 나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어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이제 주주환원 이야기할 때 우려를 얘기했는데, 저는 뭐 주주환원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경제 주권을 지키면서도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도 같이 갖고 가야 된다. 그냥 무조건 주주환원에 환호해서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 경제 주권을 잃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에 참여는 하되 위험 관리는 필요하다는 의견 들어봤고요. 염승환 이사님,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4분기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제 시장이 뭐 좋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4분기 흔들릴 수도 있어요. 흔들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요. 왜냐하면 나스닥도 저점 대비 40% 이상 너무 많이 올랐고, 올랐죠. 엔비디아도 2배 이상 올랐고, 우리나라가 올해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침체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전에 침체에서 이렇게 V자 반등한 경우는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간 건 3저 현상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연간 40%는 본 적이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이거 이제 또 내년엔 또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스피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실제로 주식을 안 삽니다. 지금도 이렇게 강세장인데 그냥 계속 파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흥분하진 않고 계신데, 제가 걱정되는 건 또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좀 쫓아가실까 봐 좀 걱정은 돼요, 사실 그 부분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는 한국 증시가 이제 재평가 받는, 지금 저는 초입에 있다. 지난 20년간 너무 할인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의지를 가지고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쉽게 좀 꺾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PBR이 계속 저는 이제 리레이팅, 재평가되는, 일본이 PBR 이제 아베노믹스 하고 나서 한 배에서 한 1.45배까지 오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4배까지는 한번 보고, 1.4배면 4,200 나와요. 4분기에 간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을 이제 반영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4분기에 이제 저도 좀 걱정되는 건 미국이 좀 많이 올라서 한번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한번 좀 흔들리겠죠. 그게 혹시 4분기에 나온다면 저는 도망가지 마시고 계속 주식은 그대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쉽게 저는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중을, 그러니까 이게 자산을 모은다는 개념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금리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미국도 이제 금리 더 낮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력 넣습니다. 금리 낮춰라, 낮춰라. 결국 그렇게 돼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엔 이 현금이 좀 녹아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자산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주식 비중을 흔들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좀 늘려가시는, 물론 이제 그걸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좀 우량 기업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미래가 좀 밝은 기업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점진적으로 좀 큰 호흡으로 이렇게 좀 4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단장님 말씀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버블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달러 약세만 좀 남은 것 같은데, 금리도 꺾이고 거기다가 지금 달러도 꺾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거기에 AI가 이 버블을 만들기 또 되게 좋은 좀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버블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오니까 이제는 버블 오면 조심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투자하신 분들은 버블을 저는 준비할 필요도 있다. 버블을 이걸 누려야죠, 사실은. 만약에 버블이 생긴다면. 그래서 그런 거를 4분기에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놓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4분기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함께한 오른 종목이 더 오른다. 4분기 주도 사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편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